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아니면 운이 좋은 것?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한양 종로에 찬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부터 시작됩니다. 당대 최고의 포목상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씨 상단의 저택 대문 앞에 웬거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 누더기 같은 옷 한 장으로 버티던 그 사내는 이미 기운이 다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이 혀를 차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을 때 저택 안에서 나오던 주인 이겸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이겸은 거지의 더러운 얼굴을 닦아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이겸에게 이런 거렁뱅이 형이 있었다니요. 도대체 10년 전 그날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년 전 늦가을 한양 종로 포목상가에서 가장 위세가 높던 이 대감의 저택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비단과 무명 천 사이에서 보내며 자수성가한 이 대감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감은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을 자신의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첫째 범태는 상복을 입기도 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탐욕의 빛이 역력했죠. 종로의 큰 상점, 곳간에 가득 찬 은괴,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비옥한 땅 문서들. 그는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이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랄 뿐이었죠.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노련한 상인이었습니다. 첫째 범태가 겉만 번지르르한 빈수레 같고 둘째 이겸이 묵직한 바위처럼 속이 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너희에게 상단의 기틀을 나누어 주려 한다. 먼저 범태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범태는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종로 사거리에 있는 가장 큰 점포와 안채 곳간에 있는 금은보와 상자들, 그리고 양주와 광주에 있는 기름진 땅 문서들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들로 한양에서 으뜸 가는 거부가 되어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이 대감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하아. 그 모든 전포와 보화, 땅은 이제 내 것이다. 범태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이 대감은 둘째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이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맑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그저 비단 10필과 여기 있는 하녀 서라만 제게 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순간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범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동생 이겸아. 내가 아버님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나갔구나. 금은보화도 싫다. 땅도 싫다. 고작 비단 몇 조각이랑 쓸모없는 하녀 한 명을 데려가겠다고? 그래, 그 하녀랑 비단이나 껴안고 어디 길가에 앉아 구걸이라도 해보려무나. 범태의 모진 비아냥에도 이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찌찌, 저 착한 도련님이 형한테 다 뺏기고 미쳤나 보네. 하지만 이 대감의 눈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 대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녀 설아가 예전에 상단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지로 불량 비단을 귀한 염색 비단으로 탈바꿈시켰던 그 영특한 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아들이 그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좋구나. 범태는 큰 점포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겸은 비단 열필과 하녀 설아를 가져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날 밤, 이 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범태는 아버지가 남긴 점포의 열쇠를 거머쥐고 기세등등하게 안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동생 이겸을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비단 10필을 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중에 배가 고파 빌어먹으러 와도 국물 한 방울 없을 줄 알아라. 이겸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비단 10필을 작은 수레에 싣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하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가자. 이제부터 우리가 개척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나가는 이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상 이겸과 그의 지혜로운 아내 설아의 전설적인 성공담. 그 위대한 첫 페이지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을 뒤로하고 이겸과 설아가 도착한 곳은 종로 뒷골목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주인집 아들의 앞길을 막은 것 아닌지 죄책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달랐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쓸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아야, 왜 그리 울상이냐? 이제야 비로소 우리만의 진짜 상단을 세울 자리가 생겼는데 말이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고작 저 같은 하녀 하나와 비단 10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감님께 돌아가 용서를 비시는 게 이겸은 설아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니다. 설아야! 너는 하녀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 영리한 장사꾼이다. 3년 전 상단에 물이 차서 비단들이 엉망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느냐? 모든 행수들이 포기하고 버리려 할 때 너는 그 얼룩진 비단을 오히려 오미자와 치자로 물들여 세상에 하나뿐인 비단이라며 팔자고 했지. 나는 그때 확신했다. 너만 있다면 비단 10필은 만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이겸의 진심에 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행수님,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 목숨을 다해 이 비단 10필을 금덩이로 바꿔놓겠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형 범태가 장악한 큰 상단들이 길목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범태는 사람들을 시켜 이겸이 시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비단 10필을 들고 며칠째 밥도 굶으며 거리를 헤매던 어느 날 설아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주목한 곳은 비단 가게가 아니라 한양 양반과 부인들이 모이는 절과 우물가였습니다. 행수님, 남들이 다 파는 평범한 비단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팔아야 합니다. 설아는 비단 10필을 꺼내 직접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가장 유행하던 화초 문양을 한 땀 한 땀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시장에서 버려지는 값싼 천연 재료들을 모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은은한 색감을 뽑아냈습니다. 밤새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바느질을 이어간 끝에 비단 10필은 화려한 꽃이 핀 듯한 예술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음 날 설아는 가장 화려하게 만든 비단 한 필을 어깨에 메고 정승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이 비단은 달빛 아래에서 보면 색이 변하는 신비한 비단입니다. 오직 마님 같은 귀인께만 어울리는 물건이지요. 설아의 유창한 말솜씨와 처음 보는 오묘한 색감에 마님은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비단은 삽시간에 한양 사대부가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막 한양 제일의 비단, 줄을 서시오. 그거 들었나? 종로 뒷골목 초가집에 사는 젊은 상인이 파는 비단이 그렇게 기가 막힌다더군. 소문은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은 이제 범태의 큰 상점이 아니라
이겸의 작은 초가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10필은 보름 만에 다 팔려나갔고 이겸의 손에는 처음으로 묵직한 은전 주머니가 쥐어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거상의 꿈은 어떻게 조선 팔도를 호령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챕터 2에서는 형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공에 이르는 이겸과 설아의 놀라운 지혜와 비참하게 몰락한 형 범태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잠시 쉬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더욱 풍성해진 챕터 2 이야기입니다. 고작 비단 10필과 하녀 하나로 장사를 시작한 이겸과 설아는 보름 만에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날개는 더욱 큰 폭풍우를 불러오는 법. 사업이 번창하자 형 범태의 시기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범태는 자객을 보내 이겸의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고 관가에 뇌물을 바쳐 이겸을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겸에게는 설아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미리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범태의 방해를 피했고 오히려 범태가 매점매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때 이를 역이용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범태가 한양의 모든 명주실을 사들여 이겸이 비단을 짜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겸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설아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실이 없으면 종이로 옷을 만들면 됩니다. 그녀는 당나무 종이를 가늘게 꼬아 만든 직연줄주엔이라는 새로운 옷감을 개발해냈습니다. 가볍고 질기며 여름엔 시원한 이 옷감은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임금님으로부터 조선의 으뜸 상단이라는 어필까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겸과 설아의 신뢰는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겸은 설아가 단순히 하녀로서 시중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글을 가르치고 상단의 장부를 맡겼습니다. 주변 양반들이 어찌하여 출신에게 큰일을 맡기느냐 하며 혀를 찼지만 이겸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나 능력은 스스로 일구는 것입니다. 내게 설아는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할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결국 이겸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보다 훨씬 더 큰 한양 최고의 포목점 이씨 상단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화려한 비단으로 꽃가마를 꾸며 설아를 안주인으로 맞이했습니다. 한여에서 한양 제일 상단의 안주인이 된 설아의 이야기는 온 한양 땅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을 비웃으며 금은보화 위에서 잠들었던 형 범태는 어땠을까요? 그는 돈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장사 공부는커녕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 곳간 열쇠를 혼자 쥐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주변에는 돈을 노리는 아첨꾼과 사기꾼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포의 일꾼들을 노비 부리듯 혹사시켰고 숙련된 일꾼들은 하나둘 상단을 떠났습니다. 범태가 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아첨꾼들은 상단의 물건을 빼돌렸고 땅 문서를 위조해 야반도주했습니다.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범태의 그 많던 점포와 땅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동료 상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저택마저 빼앗기고 나서야 범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 곁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이 대감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양 종로에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형 범태가 동생 이겸의 저택 대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이겸은 절규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10년 전 오만한 웃음을 지으며 동생을 내쫓던 범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욕심 대신 죽음보다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겸은 형을 급히 안채로 옮겼습니다. 설아는 정성껏 따뜻한 물을 데워 범태의 얼어붙은 몸을 닦아주었고 부드러운 죽을 쑤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범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이겸과 설아를 보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막대한 재산이 영원할 줄 알았지. 사람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범태는 설아를 바라보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야. 아니, 재수씨. 내가 10년 전 당신을 비웃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오. 비단 10필보다 하녀 하나보다 못한 것이 바로 나였소. 이겸이 선택한 것이 고작 하녀가 아니라 이 상단을 지탱할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설아는 조용히 범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주버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겸은 형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도련님이 아니라 우리 상단의 가장 낮은 곳인 창고지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땀 흘려 얻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모르신다면 제가 천금을 들인들 다시 잃게 될 것입니다. 범태는 이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이겸아. 내가 이제야 사람 노릇을 해보려 한다. 그날 이후 한양 사람들은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거상 이겸의 상단 창고에서 예전의 욕심 많던 범태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비단 상자를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범태는 이제 더 이상 수를 찾지 않았고 일꾼들에게 먼저 다가가 허드렛 씨를 도왔습니다. 이겸과 설아 부부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흉년이 들 때마다 상단의 곳간을 열어 곤줄인 백성들을 먹였고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아이들을 모아 장사를 가르치는 사랑방 서당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겸이 강연할 때마다 수많은 상인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지혜로운 조언자이자 아내인 설아가 있었고 창고 뒤편에서는 형 범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겸과 설아에게는 2명의 예쁜 딸이 생겼습니다. 이겸은 2 딸을 무릎에 앉히고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제일이라고 말한단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가장 귀한 재산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란다. 비단 10필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맺은 인연은 대를 이어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 이겸과 설아의 이야기는 종로 포목상가를 넘어 조선 팔도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혹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부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그 어떤 신분의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날까지도 사연 있는 사랑방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이겸의 희양과 설아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비단 10필과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당장의 화려함에 속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겸과 설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